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 이슈를 분석하고 여론과 민심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여성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분과 함께하니까 굉장히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 분 소감 어떠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저도 강아랑 앵커와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또 네. 여론과 민심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네, 코너를 마련하셨다고 여론입니다. 했는데 네, 앞으로 여론과 민심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저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베테랑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제일 든든할 것 같아요. 저는 현안이랑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저 자체도 조금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한번 파이팅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 사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새롭게 들어온 소식부터 안기령 대변인께 여쭙도록 할 텐데요. 자,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에 가상화폐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내용이 들어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체 진상조사와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감찰이 진행될지 궁금하거든요. 예, 앞서 민주당은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보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윤리감찰은 윤리감찰단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 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윤리감찰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한 뒤에는 윤리심판원이라는 곳에 징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과 윤리감찰 이렇게 투 트랙으로 민주당이 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엄격하게 조사하고 심판하고 또 살펴볼 예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네. 되는군요.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청년 인사들이 김현 논란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하자면서 김 의원을 향해서 이 의혹이 맞을 경우에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자, 같은 청년 정치인 입장의 두 분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최수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김남국 의원님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하신 행보들을 조금 보면은 SNS를 통해서 구멍난 운동화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매일 라면만 먹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업로드하면서 조금 그런 모습들을 많이 어필해왔던 네, 그렇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작년에 그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도 1위를 했었었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매도 매수 시점 또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좀 많이 겉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믹스가 급락했던 그 21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80만 개를 보유한 거는 내부자에서 정보가 조금 유출된 게 아니냐 아니면은 이게 게임 업계에서 로비가 들어갔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같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범주 안에 김남국 의원을 두고 본다면은 이제는 뭔가 시간 끌기 아니면은 말 바꾸기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소명하고 검찰의 조사도 좀 받고 그러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조금 더 명쾌하고 빠르게 해명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빨리 유감 표명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진상조사팀과 윤리감찰단에서 각각 진상규명과 윤리감찰을 할 예정이니까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인데 또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의 이준석 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번 일은 굉장히 엄중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다만 언론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언론에서 투자의 신, 투자의 귀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번 사안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좀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회의 빠른 변화에 좀 제대로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 입법이나 제도가 미비했던 점,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던 점은 여야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뭐 언론 보도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가 좀 포함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전 국회의원 차원에서 전수조사 들어가야 한다. 모두가 그 공개해야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먼저 최수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이 지금 그 권익위랑 감사를 지금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 조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권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검찰 조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뭐 금융이나 뭐 아니면은 그 일단 그 금융이나 주식 이외의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이게 드러날 수 없도록 제3자가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면은 직접 본인이 밝혀야 할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신고를 한 뭐 의원이 없었던 건데 국민적 여론이 커진다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진다면 전수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김남국 의원 개인에게 이제 제기된 의혹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조사팀이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이 각각 1년 그리고 3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요. 좀 다릅니다. 그죠? 기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징계를 받았는데 어제 그 최고위원 회의를 재개하면서 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합당한 것 같은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도부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게 사실 징계 수위가 합당한지 아니면은 지도부 리스크가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리위에서는 결정을 냈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고 이것을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어제 김기현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최고위원 공석이 2자리나 되었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로 인해서 거리를 하게 되어서 이 한석에 대한 선거를 다음 달 9일까지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새로운 최고위원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당 지도부가 조금 더 추진력 있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을 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달 것 같다라는 네. 의견 주셨고요. 근데 망언의 수위로 따지자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내려진 징계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 출마 금지를 당했고요. 네, 본인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출마 금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에게는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서 총선 출마가 가능한 정도의 그 징계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태영호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돌출 발언과 돌출 행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좀 정치적 플리 바게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차례 국민의힘 윤리위의 그 징계 날짜가 미뤄진 게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영호 의원이 혼자 잘못을 뒤집어 쓰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윤리위 징계는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한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좀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 의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충분히 제기가 되는데, 사실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 과정에서 바지 당대표를 앉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천 개입 녹취록부터 뭐 이번에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태영호 의원의 1인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은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삼권 분립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고 범죄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로 끝낼 일은 아니고 수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대변인께서 역설을 하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뭐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제 가처분 소송을 할 거다, 아니면은 다음 총선 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 알고 있는 김재원 의원님은 이준석 전 당대표처럼 그렇게 당을 향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실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서 살아 돌아오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실까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쏟아낸 역사 관련 망언은 사실 본인이 스스로 했던 한 달간의 자숙, 그리고 이번에 내려진 1년간의 당원권 정지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가 정말 간절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권 여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안과 관련한 말씀 두 분과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청년 정책과 관련한 두 분 생각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민생 현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첫 행보로 가족 돌봄 청년을 만나서 민심을 듣고 왔습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그 가족 돌봄 청년과 관련한 실태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그 청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김기현이 간다 첫 행보로 가족 돌봄 청년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데, 그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 아니면은 정신이나 신체적인 질병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14세에서 34세 청년이나 이렇게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영케어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 거주 청소년과 청년들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약 900명 정도가 돌봄이나 생계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돌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나 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활동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는 즉 좀 저소득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날 발표를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보통 가족을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21.6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또래와 비교했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울감 유병률도 되게 높다고 합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오전에도 성동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지고 빨래 봉사활동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게 민생을 직접 발로 뛰어서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읽히고 있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가족 돌봄 청년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긴 이유 역시 이 좀 발상의 전환을 활용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설계와 가장 역할까지 동시에 해야 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진짜로 된 복지 사각지대가 어딘지 좀
비춰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요, 이 가족 돌봄 청년 문제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조금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김 대표가 말하는 이 맞춤형 지원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이 맞춤형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도 일부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뭐 구별로도 사실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강남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이 많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의 입장은 이를 개인이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 봐야 되고,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는 것을 조금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성인 돌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쉽고, 이 돌보고 있던 가족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상실감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회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미 벽이 너무 높게 쌓여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부수고 재진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돌봄과 학업, 생활고까지 이렇게 삼중고를 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장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도와준다든지, 그 급여 체계를 조금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긴급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계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민정 그리고 서영석 의원이 각각 그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지원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최수지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먼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미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좀 1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현장 행보로 인해서 다시금 좀 관심을 환기한 것 같아서 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런 표에서 아까 나왔던 그래픽에서도 알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조사 대상에서 만 13세 미만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아, 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 미만, 그러니까 가족 돌봄 아동은 지금 사각지대에 지금 그래프 보니까 만 14세부터 네, 34세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네요. 네, 만 13세 미만 아동은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도 좀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서영석,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지원 법안은 이런 지원 대상 연령의 하향을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영석 의원은 국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 주요 내용을 좀 보면 만 34세 이하의 가족 돌봄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돌봄 서비스, 상담과 교육, 취업과 자립 지원,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법안들이 최근에 좀 발의가 됐더라고요.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좀 본회의를 통과해서 가족 돌봄 청년들이 좀 건강한 그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봄 청년들이 주당 21.6시간을 할애한다고 하고, 평균 돌봄 기간이 무려 46.1개월에 달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청년 정책과 실제 이 청년들의 삶에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먼저 청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저는 제가 직접 청년 정치인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상당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로 생물학적으로 청년에 속해서 청년 정치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청년 정치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현주소를 보면 상당히 일률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처럼 진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턴하는 제스처가 보여지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청년 본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 지역구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를 이번에 신설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응시료 없이 조금 국가 시험에 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피부 밀착형, 괴리 제로형 이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당 정이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믿어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역구 홍보까지 해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최수지 의원님 지역구처럼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390개의 2023년도 예산을 전수조사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그리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끊었고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상층 청년의 부동산 구입은 좀 도와주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돈 모을 여력이 있는 소수의 청년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꼴인데 그렇기 때문에 질문 받았던 것처럼 청년 정책과 실제 청년의 삶에 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청년의 심정을 모른다, 청년들의 현실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했던 가족 돌봄 청년 정책을 앞으로 마련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 따로, 정책 따로, 예산 따로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제대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을 비롯해서 제대로 된 좀 전수조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맞춰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좀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올바르게 마련돼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금 드린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덧붙이신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심저격 지금까지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과 함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비롯해서 가족 돌봄 청년 문제에 대한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